가슴에 품고 한번 촬영할까요? 들어주세요, 위로. 요번에 현혹하는 집, 현혹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잖아요. 현혹하는, 이 무슨 말이에요? 네, 원래 이제 어느 날 그 성당에 신부님이 이제 부활 밤에 그 벚꽃 막 피었는데 그 벚꽃나무 아래서 네. 이제 부활 밤에 이제 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럴 때 어떻게 조현옥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혹시키다. 누군가를 뭔가를 현혹시키다 할 때 현혹인데 제 이름이 현혹이니까 발음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현혹이 하면 현혹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나쁘게 쓸 게 아니라 좋게 쓰면 좋겠구나. 그렇게 뭔가를 매혹적으로 감동스럽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그렇지. 네, 그렇게 쓰면 현혹이라는 말이 듣기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조현옥한테 매혹적인 눈길이 가는 그런 집, 그런 집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눈길이 가고 매혹적이고 현혹되는 집. 1차적으로는 내가 네. 현혹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집. 네, 그 집을 현혹하는 집. 그리고 또 내가 살면서 좀 나만의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옷도 신고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고 맛있는 거 나눠도 먹고 이런 그런 집. 나의 현혹만의 스타일의 집. 이게 다 함축된 의미로 현혹하는 집. 어떤 집들이 주로 선생님을 현혹시키나요? 제가 좋아하는 집인 거 같죠? 그러니까 나를 현혹하는 거니까 제가 눈에 띄어서 저 집은 정말 좋은데? 이라고 생각하는 집. 보통 이제 우리 책 이걸 따지면 양철지붕? 낡은 양철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주로 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양철지붕이 날긋날긋하게 색이 바랜 집. 근데 촌스럽게 색이 바랜 집.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일부러 그 집주인이 그 양철지붕을 색을 그렇게 이렇게 배칠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가 낡아가지고 거기다 덧댔어. 그리고 그 다음 몇 년 뒤에 또 덧댔어. 그리고 또 최근에 덧댔어. 덧댄 것들이 색이 꼭 그린 거려는 것처럼 색 조합이 정말 보면 예쁜 지붕이 있어요. 세월이 가져다 준 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색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화폭에 그대로 담을 수만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예술품인 거죠. 근데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집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사람도 집이거든요. 영혼과 육신이 담겨진 집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나왔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몸의 집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몸이 거처에 들어가서 사는 거처의 물리적인 건축학적인 집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건축학적인 집이잖아요. 그 건축학적인 집도 사람의 인격처럼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쉰이 넘어가지고 중반을 지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흘러온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몸의 집인데 이게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의 품격 그런 것이 있다면 집도 하나의 품격이 있다, 격이 있다. 왜냐면 산전수전을 집이 태어났다는 건 이제 지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멸되어 가기도 하거든요. 다 헐어버리거나 또 쓰러져 가거나 이렇게 할 때처럼 집도 인간처럼 죽음에 다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집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집이 감내하고 있고 굉장히 고고하게 품고 있는
그런 격이 있다. 그 주격이라고 하면 집주자를 써가지고 시골에 이런 양철 지붕 네. 농가주택 허름한 집이지만 네. 거기에 집에 품격이 있는 거죠. 네,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품격이 잘 녹아있는 그런 집을 보면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책에도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그것이 잘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집을 보면 정말 저 집은 얼마나 그 바람과 또 재해와 또 추위와 더위를 얼마나 잘 겪어내고 또 집주인이 또뭐 태어났을 때, 아팠을 때, 또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얼마나 저렇게 단단하고 고고하게 늙어왔을까. 여기 지나다니는 집을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저 집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저 집 자체에서도 참 잘 늙어왔구나. 그러면서 저 집이 존경스럽게 결국 집을 보면서 사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삭잖아요, 몸도. 삭지만 그 주름 깊은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품격을 느낄 수도 있고 추함을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낡고 낡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상처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걸 승화시켰느냐에 따라서 품격을 낳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집에 대한 관심이 동의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 그런 집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양철을 덧댄 집들 또는 집에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페인트를 칠했는데 참 촌스럽게 페인트를 칠해요. 그래서 집은 분명히 한 뭐 3, 40년 묵은 집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집에 그 바깥의 외벽 페인트가 색깔별로 달라. 왜냐하면 시기별로 여기 덧칠하고 여기 덧칠하신 거고 또 문이 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쪽문에 어떤 때는 초록색으로 어떤 때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신 건데 다 뭐 의미가 있어서 그때 시기마다 했겠지만 이게 우연히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촌스럽기도 하면서도 그게 이게 어찌 보면 예술인데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섬집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집 그 이제 입구 쪽에 보면 그러니까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변소라고 했죠. 마당 네, 극중에. 마당 극중에 있었어요. 그 변소가 사실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집 거든요. 예전에는 한쪽 앞쪽은 돼지 하나를 키웠고요. 뒤쪽으로는 변소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진짜 구더기고 막 나오고 막 그런 집이었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서울로 나간 이제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뭐 여름에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유학을 나갔으니까 육지에서 방황이 돼서 집에 온다던가 그러면 아버지는 꼭 하얀색 페인트를 가지고 그 화장실을 칠을 했어요. 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시멘트가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고 예전에는 시멘트가 별로 막 비싸고 그러니까 모래랑 시멘트랑 막 섞었는데 막 이게 좋지 않아서 다 부서지는 그러면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면 못 떨어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화장실 또 변소 이렇게 써놓으시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진짜 창피하다. 제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크니까 내가 그때는 창피했었는데 지금 돌아서 봤을 때는 아버지 마음이 읽혀요. 여기 와서 쓰는 화장실에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해놓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집에 그 외벽이라든지 똥문에 문 색깔이 페인트 색깔이 다르다던가 이런 걸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분도 아마 저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물론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혼자 상상하는 거죠. 전에 그 최영미 씨가 쓴 그 산문을 보니까 산문에 여기 상처한 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처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잘 다스리면 어느 날 문득 그게 무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상처인 상태에서는 아직 바람 끝만 닿아도 시리고 아프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상처의 부위가 무늬처럼 그냥 나무들의 옹이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오래된 양철 지붕, 덧칠한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바람에 의한 상처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걸로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양철 지붕에 이 양철 지붕에 살면 빗소리가 더 좋아요. 네, 달다닥 소리가 나요.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싫어하는 시끄럽다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이제 네.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만들게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현업 네, 게스트하우스 경찰서 관사 네. 대조해서 만들었다고. 그 관사가 이제 그게 밖에서 보면 이게 일제 1941년에 만들어진 목조 주택이에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 그 양철 뾰족탑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집이었는데 바깥에 보니까 저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했었던 집이었었는데 우연히 그 차로인가 뭐 벼룩시장이었던가 뭔가를 신문을 봤는데 그 집 한 귀퉁이를 방 2칸짜리를 세놓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인지는 모르고 주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가까이고 시내여서 한번 가본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찾아간 집이 제가 이쁘다고 했었던 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내 계신가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 그 따님인데 아버지가 병환 중이어서 따님이 이제 임대를 했는데 집이 이게 하나의 집이 이렇게 있다면 반쪽은 이제 지금 세를 놓고 있고 이쪽 더 넓은 쪽은 이미 한 사람이 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분이 그러시는데 1941년에 일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나라에 반납했다가 그걸 적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샀다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여기서 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친 게 없고 이게 목조가 트러스가 이렇게 쭉 있다면 거기를 그냥 판자만 이렇게 덧대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벽지만 계속 바른 거예요. 나중에 벽지를 이렇게 쪄보니까 벽지가 이만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40년에서 한 6, 70년을 안 뜯어내고 계속 붙이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떼어내서 최초의 벽지 그거를 걷어내니까 사법민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법민보. 그런데 와 진짜 탄성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붙인 건 또 초등학생 이제 그 집 딸이나 뭐 아들이었겠죠. 그 시험지 가나다 이렇게 인쇄했던 그 있잖아요. 등사. 그 등사죠. 그런 시험지도 막 덧붙인 것도 있고 벽지마다 다르고 그런 거를 이게 다 떼어내서 이제 집을 원래대로 바꿨어요. 원래의 처음 지었을 때 나무. 그래서 그 나무도 다 이렇게 페인트 칠했던 것도 다 다시 그 샌딩기로 다시 이렇게 다 긁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치고 편안한 느낌의 그 집으로 고치고 나서 그 집을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한 거죠. 근데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수리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월급이 나오면 이제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또 제가 이렇게 부수입이 나왔던 그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돈만 생기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그걸 붙인 거죠. 그래서 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문 한 장만 이렇게 샌딩기로 좀 밀어달라 뭐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장을 밀어요. 원래대로 걷고 하는데 페인트를 다 걷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재미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서 재미도 있고 뭐 사람들이 봉사하러 되게 많이 왔어요. 또 우리 모임도 있어가지고 전국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네 고제 가보 같은 거를 잘 싣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가고. 전국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인터로컬이라고 그러죠. 인터로컬? 네. 지역 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로컬에서 살면서 자신의 문화, 뭐 건축, 사진, 예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1년 동안 로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난 이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노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아카이빙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뭐 책으로 전시회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공간을 만든다던가. 홈페이지도 있나요? 그럼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어떤 모아둬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로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 대구, 전주, 뭐 서울 이렇게 있으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모임 이름을 걸고 전시회를 한다던가 출판을 한다던가 소장하고 있다가 네,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거죠. 향토 문화사가들 이거 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 그죠? 있죠. 그렇게 한 그 집이 양철 지붕이었는데 이제 뭐 고치다가 비가 오는 날 처음에부터 비가 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누워 있는데 비가 떨어지는데 막 당당당당 떨어지는데 근데 비가 제가 책에도 썼는데 비가 한쪽에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저쪽 편에 떨어질 때는 또 모아졌다가 똑똑똑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게 빗소리가 무슨 그 타악기 반주 막 여러 가지를 넣고서 하는 것처럼. 왜냐면 지붕의 구조가 똑같지 않거든. 네. 또 어떤 부분 뭐가 더 겹쳐 있는 경우는 소리가 둥중하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골기와 있잖아요. 네. 골기와를 쓰게 되면 비가 장마가 올 때는 그 골 따라서 비가 쭉 맞아. 쏟아지는데 요즘은 딱 그거 홈으로 해가지고 치워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도 빗줄기를 못 보고 그래서 골기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새 들어 산 집이 새 집이 있잖아요. 남의 집이지만 그 집에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그 집을 마치 내 집인 양 관리하고 가꾸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었다. 처음에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부터 이렇게 그 나무 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밭이 있는 곳에서는 꽃 심고 뭐 했어요. 그리고 놓고 오면 되니까. 내가 심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내범니 집에서는 더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사시는 분 내범니? 내범니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몸이 더 제가 이제 아팠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집을 언제 살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평생 집을 못 살지도 모르고 집값이 또 워낙 비싸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사겠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 오지 않은 미래를 꿈만 꾸고 계속 지금은 참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건 행복한 삶이 아니다. 자기 삶을 유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현재를 잘 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양반의 말. 스피노자. 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절절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섬에 살으셨는데, 섬에 살면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까지 계속 아버지는 그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셔서 육지 장에 가셔서 꼭 나무를 사다가 심으셨어요. 아, 섬집에다.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지. 처음 시작한 거지, 감나무 심기. 근데 밭에다가 감나무를 심으니까 어머니가 아니 농사를 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감나무를 심었다고 막 난리를 피셔가지고, 그런데 2년인가 있다가 이 감이 주목감이 엄청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다 따가지고 막 쟁여놓고서 막 드시는데, 아버지 갔더니 네 엄마 좀 봐라, 저거 왜 갖다 심었냐고 그렇게 하고 엄마 혼자 다 안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심으시고 천도복숭아도 심으시고 사과나무도 심으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사과가 2개인가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갖다 심으시는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전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는 심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심겠다는 건 현재 내가 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냥 실천한 거잖아요. 존중해 주는 거죠. 네. 자기 마음을. 네.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난 내년에는 심을게, 내후년에 심을게, 그런 거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심으면 그게 10년 전에 미래였던 오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게 됐어요. 그래서 봄에는 꽃시장에 가가지고 많이 사다 심고, 또 일부러 씨를 내가지고 심고, 또 꺾어지도 하고. 두 번째 집, 책에 나오는 두 번째 집 같은 오발리 집인데, 거기는 집 앞에 집주인 아저씨가 그 무화과를 심어놨어요. 무화과를. 근데 따뜻하니까 무화과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무화과를 따서 먹는데,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10월 달에 갔어요.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무화과 잎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잎이.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이게 나무라면 이렇게 화병에다가. 네, 병에다, 이제 제가 예쁜 병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꽂아서 2층 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손님 방이었어요. 그래서 손님 묵으러 오신 첫날 밤에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첫 손님한테 이렇게 꽂아놨었는데, 이걸 그냥 놔뒀더니 여기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뒤부터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뿌리가 나고 여기서 이파리가 꼭 무화과 이파리는 손을 이렇게 피우가 돼요. 그러니까 하님 저 빈손이에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가끔 무화과 잎을 봉헌하거든요. 저 지금 빈손이에요. 근데 진짜 나중에 보세요. 무화과 잎을 보면 쫙 피우는 빈손이에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뿌리 내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천에 인천에 가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흥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냥 형제 서로 심고 서로 나누고 따먹고, 그 무화과로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무화과 일찍 먹으려면 눈 뜨자마자 나와서 참새한테 안 주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무화과가 잘 익으면 이게 무화과 이렇게 있다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붉게 색깔이 변하면서 이게 벌어지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새들은 눈이 좋아서 어떤 놈이 제일 맛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걸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딱 떠지면 빨리 나가서, 참새보다 먼저 나가서 내가 참새한테 안 뺏기겠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참새 또는 까치
가지고 따먹기도 하고.